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슴속에 평생을 묻어두었던 아주 길고도 기구한 저의 예시야기입니다.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벙어리 며느리라고 불렀지요.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말을 할 수 없었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무너져가는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그 험난했던 세월의 기록을 이제 하나씩 꺼내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그 댁으로 시집을 가던 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던 시절이었지요. 저희 아버님은 정직하게 살다 동업자에게 속아 전 재산을 날리시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를 거두어 준 곳은 예전부터 아버지와 인연이 있었다는 도성박 최참판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예전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엔 기와지붕이 번듯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골물대로 골마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지요. 시어머님은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첫날부터 저를 보시더니 대뜸 말씀하셨지요. 말 못하는 짐승도 제 몫을 하는데 하물며 사람인데 오죽하겠느냐며 입을 닫고 사는 만큼 몸으로 때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기신 유언이 있었지요. 연하야, 세상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하는 법이다. 내가 남의 집 며느리로 들어가거든 3년은 귀를 막고 3년은 입을 닫고 3년은 눈을 감고 살거라. 그래야 내가 살고 그 집안이 살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스스로 침묵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하고 온 집안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조금이라도 쉬는 꼴을 못 보셨습니다. 벙어리라고 대놓고 무시하며 남들 다 듣는 데서 저를 흉보기도 일쑤였지요. 아이고, 저 답답한 것, 말이라도 시원하게 하면 속이나 안 터지지. 밤만 축내는 식충이가 들어와서 집안 기운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구나. 그런 소리를 들어도 저는 그저 묵묵히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더군요. 남편은 매일같이 술로 밤을 지새웠고 시어머님은 방 안에서 곡소리를 내며 울고 계셨습니다. 살짝 엿들으니 집안의 마지막 남은 땅마저 빚쟁이들에게 넘어갈 위기라고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것이었지요. 남편은 그저 무기력하게 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를 이제는 꺼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 다 죽어가는 장독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안의 장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장맛이 변하면 집안의 기운이 다했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었지요. 저는 밤마다 남몰래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특별한 약초와 깨끗한 이슬을 모았지요.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장독을 하나씩 닦고 정성을 다해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밤마다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귀신이라도 들린 게 아니냐며 매질을 하셨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견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죽어가던 장맛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집안 특유의 깊고 진한 맛이 다시 돌아오자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도성에 내로라 하는 세도가들이 그 장맛을 보고자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지요. 하지만 장만 좋다고 집안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지요. 바로 남편의 방황과 집안의 재정을 관리하는 간악한 집사였습니다. 그 집사는 시어머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뒤에서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벙어리인 저는 그들에게는 그저 투명인간과 같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쁜 모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듣고 기록했습니다. 아버님께 배운 글재주로 몰래 서신을 작성했지요. 물론 제가 쓴 것임을 들키면 안 되기에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새벽마다 숙취에 좋은 약사발을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그것이 누가 둔 것인지도 모르고 마셨지만 조금씩 몸이 회복되자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다가 시어머님이 집사에게 호통을 듣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을 팔아야 한다는 집사의 협박에 시어머님은 주저앉아 통곡하고 계셨지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입을 열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신 시어머님의 방 앞에 종이 한 장을 놓아두었습니다. 거기에는 집사가 그동안 빼돌린 재산 내역과 그가 거래한 장부의 위치가 적혀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님이 그 종이를 보시고는 반신반의하며 집사의 방을 뒤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곳에서 거짓 장부와 빼돌린 금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사는 관가로 끌려갔고 시어머님은 충격에 휩싸여 며칠을 누워만 계셨습니다. 남편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집안일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빚은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고 당장 식구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저는 부엌에서 모아둔 씨앗들과 제가 가꾼 작은 텃밭의 수확물을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나물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제가 아버님께 배운 비법으로 키운 약초와 같은 귀한 식재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요리하여 시어머님 상에 올렸습니다. 기운이 없어 곡기를 끊으셨던 시어머님은 제가 만든 죽을 한 그릇 다 비우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연화야, 내가 벙어리가 아니라 이 집안의 복덩이였구나. 내가 너를 모질게 대했는데 너는 어찌 이리 지극정성이냐. 시어머님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안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더 큰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불러 마당 한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왔지요.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비단 자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잠을 줄여가며 한 땀 한 땀 놓은 자수들은 도성에서도 보기 힘든 진귀한 문양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이 모든 것을 정말 당신이 했단 말이냐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제 손마디를 보며 남편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그 자수들을 들고 도성의 큰 상단을 찾아갔습니다. 상단주는 제 자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처럼 정교하고 아름다운 자수는
평생 처음 본다며 당장이라도 큰 값을 치르겠다고 제안했지요. 그렇게 얻은 자금으로 우리는 빚을 청산하고 다시 농사를 지을 땅을 샀습니다. 시어머님은 이제 저를 대하실 때 예전처럼 함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모든 열쇠를 제게 맡기시며 집안의 안주인 대접을 해주셨지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과의 약속인 9년 중 아직 5년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를 벙어리 며느리가 아니라 보살 며느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다시 일어서자 예전에 등을 돌렸던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든 재산을 나누어 가질 궁리뿐이었지요. 시어머님은 마음이 약해져 그들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려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지혜를 발휘해야 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게 해야 했지요. 저는 친척들을 모두 모아놓고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상에는 아주 특별한 음식을 올렸습니다. 맛은 일품이지만 먹고 나면 진실만을 말하게 된다는 전설의 약초를 섞은 술을 내놓았지요. 술 기운이 오르자 친척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사실 저번에 빌려간 돈은 도박으로 다 날렸습니다요. 이번에도 한미천 잡으려고 온 겁니다. 옆에 있던 작은아버지도 거들었지요. 이 집안이 다시 잘 되니 배가 아파서 못 살겠네. 어떻게든 땅이라도 좀 뺏어가야지. 시어머님은 그 소리를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그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이렇게 집안의 해충들을 정리하고 나니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이제 훌륭한 가장이 되어 상단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고 저는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번창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잡고 남편에게 첩을 들이라고 압박하는 세력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문가의 딸을 데려와 남편 옆에 앉히려고 온갖 계략을 꾸몄지요. 시어머님도 대를 이어야 한다는 명분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명문가 딸이라는 처자는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깔보며 안주인 행세를 하려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못하니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지요. 그녀는 종들을 매수하여 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님의 보석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외딴 곳에서 외간 남자와 만났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집안은 다시 소란스러워졌고 남편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제가 입을 열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침묵이 미덕일 때가 있지만 거짓이 진실을 덮으려 할 때는 사자처럼 포효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시집 온 지 7년째 되던 해의 정월 대보름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그 처자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가짜 목격자를 내세워 저를 비난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눈물을 흘리며 연아야, 제발 말 좀 해보거라. 이게 정말 사실이냐며 저를 다그치셨지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경악할 만큼 맑고 고운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불초 며느리 때문에 심려가 크셨지요. 이제 제가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고 누명을 씌우려던 처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록해 두었던 그녀의 행적과 매수당한 종들의 자백을 하나하나 읊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과 힘이 실려 있었지요. 진실의 힘은 무서웠습니다.
결국 그녀와 일당들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말이 아니면 아끼고 또 아꼈지요. 집안은 이전보다 수십 배는 더 번창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아꼈고 시어머님은 동네방네 제 자랑을 하느라 입술이 마를 날이 없으셨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궁궐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제 효심과 지혜를 높이 사셔서 정경 부인의 첩지를 내리셨지요. 가난한 집안에 말 못하는 며느리로 들어와 일궈낸 기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제 곁에는 듬직한 아들들과 효성 지극한 며느리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가끔 손주들을 앉혀놓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인생에는 비바람이 불 때도 있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릴 때도 있단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조용히 내면의 힘을 기르고 지혜를 짜내면 반드시 해 뜰 날이 온단다. 말이라는 것은 칼과 같아서 남을 벨 수도 있지만 때를 기다려 쓴다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법이지.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벙어리 며느리라 불리며 구박받던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안을 일으킨 뒤에도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거든요. 특히 제가 정경 부인이 된 후 과거 우리 집안을 망가뜨렸던 원수의 자손을 만나게 된 일은 정말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제가 정경 부인의 자리에 오르고 우리 최참판댁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 도성에서 으뜸가는 명문가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집안이 번창하니 사람들도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우리 집 대문 앞에 한 젊은 선비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맑은 청년이었지요. 저는 그를 방으로 들이고 따뜻한 미음과 약을 내주었습니다. 청년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제게 큰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진우라 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를 속여 전 재산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화병으로 돌아가시게 했던 원수 강달수의 손자였던 것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 그 원수의 핏줄이 제 발로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지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찾아왔단 말이냐. 당장이라도 하인들을 시켜 몽둥이질로 내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아버님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연하야, 원수를 갚는 가장 큰 복수는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발 아래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란다. 저는 떨리는 손을 옷소매 안으로 감추고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의 가문은 어찌 되었기에 이리 유랑하는 처지가 되었는가? 청년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신 탓인지 아버님 대에 이르러 가산이 탕진되고 집안은 풍비닥산이 났습니다. 저는 과거 공부를 하러 도성으로 가던 길에 굶주림과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청년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부가 저지른 죄를 알고 있었고 그 죄업 때문에 자신의 집안이 몰락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님과 남편은 그 청년이 누구인지 꿈에도 몰랐지요. 저는 다음 날부터 그 청년에게 아주 혹독한 시험을 내렸습니다. 우리 집안의 가장 험하고 힘든 일들,
머슴들도 꺼리는 뒷간 청소와 장작 패기, 그리고 한겨울 얼음물을 길어오는 일을 시켰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왜 저러나 싶어 남편이 말리기도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 청년의 됨됨이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강진우는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이 제가 시킨 모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손이 부르터 피가 나고 발가락이 동상에 걸려 진물이 나는데도 그는 매일 아침 저를 찾아와 문안 인사를 드리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예전에 제 아버님을 보는 것 같아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움과 연민이 뒤섞인 기분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큰 도둑이 들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몰래 담을 넘은 괴한들이 창고를 털려던 것을 강진우가 발견하고 온몸으로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칼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도둑들을 붙잡고 소리를 질러 집안을 지켰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나왔을 때 그는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를 치료하며 그의 보찜 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버님이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문집이었습니다. 강달수가 아버님을 속여 재산을 뺐을 때 함께 가져갔던 물건이었지요. 책장 구석에는 아버님의 친필로 제 이름 연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님, 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이 원수의 자손을 어찌해야 한단 말씀입니까? 그때 강진우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제 눈물을 보더니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대부인 마님, 실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이 어느 댁인지 알고 찾아왔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평생을 후회하며 제게 남기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인 연하라는 아가씨에게 반드시 사죄하라고 말입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강달수는 죽기 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손자에게 사죄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제가 벙어리 며느리였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댁을 찾아와 제 얼굴을 뵙고 용서를 빌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제가 시킨 그 모진 일들을 다 견뎌낸 것은 그것이 자신의 가문이 진 빚을 갚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진우야, 내가 내 아버님의 책을 지켜주었으니 이제 내 할아버지의 죄는 모두 씻겼느니라. 저는 그를 우리 집안의 양자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님도 그의 용맹함과 성실함에 반해 흔쾌히 허락하셨지요. 원수의 손자가 이제는 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이자 복수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집안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진우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갈 준비를 하던 무렵 나라 전체에 유례없는 대기근이 닥쳤습니다. 들판은 말라붙고 백성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연명하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성 주변에는 굶어 죽은 시체들이 산을 이루었고 민심은 흉흉해져 곳곳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최참판댁은 그동안 모아둔 곡식이 넉넉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성난 군중이 언제 담을 넘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지요. 시어머님은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곡간을 사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며느리야, 지금 곡간을 열면 우리 식구들도 굶게 된다. 절대 안 된다. 시어머님의 호통에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곡간을 닫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우리만 배불리 먹는다면 그것이 무슨 명문가입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 가문이 쌓은 덕을 베풀 때입니다. 저는 남편을 설득하고 아들이 된 진우와 함께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곡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지요. 저는 마당에 솥을 걸고 커다란 가마솥에 죽을 끓여 매일 수천 명의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남자들에게는 우리 집안의 황무지를 개간하게 하여 그 대가로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공짜로 주는 밥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지만 땀 흘려본 곡식은 그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제가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죽을 푸는 모습에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인근의 탐관오리가 우리 집안의 곡간이 가득하다는 소문을 듣고 군량미를 조달한다는 핑계로 곡식을 모두 강탈하려 한 것입니다. 그 관리는 무장한 군사들을 데리고 우리 집 대문을 밀어붙였습니다. 시어머님은 사색이 되어 안방에 숨으셨고 남편은 관가에 항의하러 갔다가 오히려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홀로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 탐관오리는 제게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정경 부인, 나라가 위기인데 이리 곡식을 쌓아두고 백성들을 선동하다니 이는 반역이나 다름없소. 당장 곡간 열쇠를 내놓으시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은밀히 준비해온 히든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빗자루질만 하던 벙어리인 줄 아셨습니까? 제가 이 집안의 구석구석을 닦으며 주워들은 것은 먼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부에는 사또께서 지난 3년간 나라의 군량미를 빼돌려 사가에 축적하고 우리 집안의 전직 집사와 결탁해 백성들의 고열을 짠 기록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물러나지 않으신다면 이 장부는 내일 아침 도성에 있는 암행어사께 전달될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울려 퍼지자 관아의 군사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탐관오리는 당황하며 제 손에 든 장부를 뺏으려 달려들었지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수백 명의 백성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동안 죽을 나누어 주며 살려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경 부인 마님을 건드리지 마라. 우리를 살려준 분을 해치려거든 우리를 먼저 베어라. 백성들의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결국 그 탐관오리는 겁에 질려 군사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물러갔습니다. 옥에 갇혔던 제 남편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지요. 시어머님은 대문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시며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연화야,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내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 아니라 이 고을의 어머니였어. 시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아왔던 숨을 깊게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대기근 뒤에는 반드시 역병이 따르는 법이지요. 굶주림으로 기력이 쇠한 백성들 사이에 원인 모를 열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죽을 받아먹던 아이가 오늘 시체가 되어 나가고 한 집 건너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원들도 손을 놓았고 관가에서는 전염을 막는다며 병자들을 마을 밖 산속으로 내몰았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낡은 의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님은 생전에 장맛이 변하는 원인과 사람의 몸이 병드는 이치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우리 집안의 보물인 시간장과 산에서 캔 약초들을 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님과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이 격리된 산막으로 직접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님, 거기는 지옥입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하인들이 제 옷소매를 붙잡고 말렸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제가 입을 닫고 살았던 그 고통스러운 세월 동안 저를 버티게 한 것은 사람에 대한 귀함이었습니다. 병자들은 신음하며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만든 약차를 한 모금씩 마시게 하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그때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은 다름 아닌 양자로 들인 진우였습니다. 진우는 제 손발이 되어 시신을 닦고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아버지의 죄를 갚는 길은 이들을 살리는 것뿐입니다. 진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이 아이를 거두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한 덕분이었을까요? 기적처럼 병자들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갔던 마을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저를 향해 절을 하며 생불이 오셨다며 칭송했습니다. 이 소식은 다시 한번 도성에 전해졌고 임금님께서는 저를 궁으로 불러 치하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궁에 들어가는 날 저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제가 평소에 입던 무명옷을 입었습니다. 임금님 앞에 엎드린 저에게 왕께서 물으셨지요. 정경 부인은 어찌하여 그토록 험한 길을 자처했는가? 재산과 명예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말이요. 저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전하, 집안의 기와가 번듯한들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골마 있으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백성이 굶주리고 병드는데 제 집만 평안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임금님은 제 말에 크게 감동하셨고 저에게 국모의 표상이라는 친필 휘호를 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선행을 본받아 전국의 명문가들이 기근 구제에 동참하도록 어명을 내리셨지요. 벙어리 며느리로 들어와 멸시받던 제가 이제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 제가 시집온 지 어느덧 9년째가 되었습니다. 아버님과의 약속인 9년의 침묵과 인고의 시간이 드디어 끝을 맺는 해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제목은 침묵의 향기라 지었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실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제 신념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우리 집안에 마지막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 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상단을 운영하며 무리한 탓도 있었지만 예전에 방황하던 시절의 상한 몸이 이제야 탈을 일으킨 것이었지요. 도성의 명의들을 다 불러보았으나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으로 못난 지압이었소. 이제야 겨우 당신에게 속죄하며 살려는데 하늘이 나를 데려가려나 보오. 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는 참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정작 사랑한다는 말은 아끼고 살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다시 한번 비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의 장소, 아버님이 생전에 알려주셨던 깊은 동굴 속의 천년 샘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험준한 산맥을 넘고 깎아지른 절벽을 기어 올라가야만 닿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늙어가는 제 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신을 몇 켤레나 갈아 신으며 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발톱이 빠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오직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동굴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저는 그곳에서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살려냈던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셨는데 저희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희가 대신 샘물을 길어가겠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저는 천년 샘물을 받아 남편에게 먹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밤낮을 앓다가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첫 마디는 연하야, 고맙소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린 고목과 같았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도 막바지에 다다랐네요.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 고통스러운 벙어리 며느리의 삶을 선택하겠느냐고요. 그러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저는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웠으며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9년의 시간이 흘러 저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제 곁을 지키던 시어머님은 편안히 눈을 감으셨고 남편과 저는 백년해로 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자진우는 어엿한 판관이 되어 백성들을 공정하게 다스리고 있지요. 저는 가끔 제 손주들의 손을 잡고 장독대로 향합니다. 그리고 장맛을 보게 하며 말해주지요. 얘야, 이 장맛이 변하지 않으려면 매일같이 닦고 보살펴야 한단다. 사람의 마음도 한 집안의 운명도 이와 같단다. 오늘 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입을 닫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더 큰 폭발을 위한 응축의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진심이 세상에 알려지는 날, 여러분의 목소리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드디어 약속한 9년의 세월이 흐르고 제가 아버님의 유품인 작은 목함을 열게 된 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목함은 제가 시집 올 때 아버님이 손에 꼭 쥐어주시며 무슨 일이 있어도 9년이 지나기 전에는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도 저는 이 상자를 보며 아버님을 떠올렸고 그 안에 혹시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킬 엄청난 보물이나 금괴라도 들어있지 않을까 남몰래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 진우 그리고 이제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는 며느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기대했던 금은 보화는 없었습니다. 대신 누렇게 빛바랜 종이 뭉치와 낡은 무명 천안 조각 그리고 작은 거울 하나가 들어있었지요. 저는 실망감보다는 의아함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뭉치를 하나씩 펼쳐보던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그 종이들은 바로 아버님께서 평생 동안 남몰래 베푸셨던 은혜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어느 해 가뭄에 논을 팔아 식량을 나눠주었던 마을 사람들의 명단, 길가에 쓰러진 보부상을 치료해주고 노잣돈을 쥐어주었던 일, 공부하고 싶어 하는 가난한 선비에게 책값을 대주었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끝머리에는 아버님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연하야, 진정한 재산은 곳간에 쌓아두는 곡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두는 것이란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명단에 적힌 이들이나 그들의 자손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이 너의 가장 든든한 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기적들이 단순히 제 지혜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제가 자수를 팔러 갔을 때 선뜻 큰 돈을 내주었던 상단주도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샘물을 길러다 주었던 마을 사람들도 심지어 제가 궁궐에 들어갔을 때
저를 도와주었던 상국 마님까지도 모두 아버님께 은혜를 입었던 이들이거나 그들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아버님은 전 재산을 잃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씨앗으로 뿌려두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씨앗들이 제가 가장 힘들 때 꽃을 피워 저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던 작은 거울을 비춰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모진 세월을 견뎌낸 제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아버님이 거울을 넣어두신 뜻은 명확했습니다. 세상이 너를 벙어리라 비웃고 구박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누구인지 잊지 말고 너의 맑은 본성을 매일 들여다보라는 가르침이셨지요. 저는 그 거울을 가슴에 품고 아버님께 마음속으로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무너져가는 집안을 일으킨 진짜 비법입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않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로 갚아주려 하기보다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덕을 쌓았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를 가다듬고 상대방의 진심을 듣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닫고 살았던 그 시간 동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 나이 여든을 바라봅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제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편안히 먼저 떠났습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장독대에 올라가 달빛을 보며 아버님을 생각합니다. 아버님, 저 잘 살았지요? 아버님 말씀대로 입은 닫고 가슴은 열고 살았더니 이제 제 주변에는 저를 사랑해주는 수많은 사람과 평화가 가득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구박받고 있거나 세상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속상하신가요? 아니면 내 진심을 아무도 몰라줘서 답답함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 벙어리 며느리 연화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과 묵묵히 견뎌내는 인내의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밭에 심어지는 가장 귀한 씨앗입니다. 당장 싹이 트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비바람이 지나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면 그 씨앗들은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대한 숲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말은 공중에 흩어지지만 행동은 땅에 새겨진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눈길 하나, 억울함을 참고 삼킨 미소 한 번이 훗날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저의 기나긴 야담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처럼 평온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은 해가 뜰 것이고 여러분의 가슴속에 심어둔 선의의 씨앗들이 예쁜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동안 벙어리 며느리의 이야기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저 연하는 여기서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